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코리아에서 온 양찬석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토요일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남아 계셔서 좀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제 따끈따끈한 안드로이드 5.0 롤리팝의 새로운 기능들을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한국 개발자분들이 지금 롤리팝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이런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저도 왔으니까 광고를 하나 하고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에서 저희 유다시티라고 개발자분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나 다양한 어떤 언어, 도구, 아니면 앱 만드는 방법, 디자인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유다시티라고. 그래서 저희 팀에서 Developing Android Apps라고 유다시티 코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돈을 내시면 수료증은 나오지만 돈 안 내셔도 수강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 구글 코리아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 유다시티 코스를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스터디를 하실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쯤이면은 저희 구글 코리아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가 정식 나갈 텐데요. 그때 좀 살펴보시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관심이 있거나 특히 안드로이드 앱,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팀에서 말하는 안드로이드 베스트 프랙티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스터디 그룹을 주위에서 조직해서 스터디 그룹을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다양한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5.0 이름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달콤한 이제 스위트, 롤리팝이 저희 공식 명칭이 됐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는데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머티리얼 디자인이 전면적으로 플랫폼에 적용이 됐고요. 과감하게 색깔이 사용되었고 그리드나 레이아웃이 다 정리가 되었고 애니메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참 잘 해왔던 달빅이 5.0에서는 아예 빠지고요. 새로운 안드로이드 런타임, 아트가 기본 런타임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런타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트 쪽은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퍼포먼스나 배터리 사용량에서 개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GC 기능도 빨라지고 GC 기능은 더욱더 향상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디버깅 옵션도 기존 달빅에 비해서 더 풍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용자분들에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터리 사용량인데요. 저희 이번 안드로이드 5.0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젤리빈에서는 프로젝트 버터라고 저희가 느끼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더블 버퍼 같은 트리플 버퍼인가 더블 버퍼인가 전문가가 있으신데 트리플 버퍼를 이용해서 쟁크한 애니메이션들을 다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플랫폼 전반적으로 배터리 사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많은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로젝트 볼타라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앱을 만드실 때 자신의 앱이 사용하는 배터리 사용량들을 체크하고 최적의 배터리를 좀 더 배터리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앱을 만드실 수 있도록 배터리 히스토리안이라는 SDK에 포함된 도구와 그다음에 이제 잡스케줄러 API라는 새로운 셋의 API가 추가가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배터리 히스토리안 SDK 도구이기 때문에요. 기존 앱을 만드실 때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버전과 관계없이.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잡스케줄러 API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데 5.0 이후부터 사용 가능한 API라 아직까지 개발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노티피케이션 쪽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아마 사용자분들이 딱 롤리팝 단말을 손에 쥐게 되면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머티리얼 디자인 요소, 그러니까 화려한 애니메이션. 두 번째가 알림 쪽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 말은 개발자분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락스크린 상태에서도 알림이 표시되도록 그 변경이 됐고요. 그 락스크린 상태에서 민감한 내용, 뭐 카드 결제 내역이 표시되면은 와이프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그 보호 모드와 공개 모드로 나눠서 그 알림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에 뭐 저희가 게임 하다가 전화가 오거나 하면은 그 전면으로 액티비티가 떴죠. 그래서 전면에 액티비티가 떠서 그 화면을 아예 다 가려버렸는데 이제 그러한 필요가 있는 어떤 그런 긴급한 상황의 알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해저 그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앱 위에 이렇게 작은 사각형 창 형태로 알람이 뜨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다 그 구현을 하실 수 있어요, 직접 기능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웹뷰 쪽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그 새롭게 근데 이건 늘 업데이트 되는 거라서 37 버전은 크롬리엄 37 버전은 업데이트 되면서 웹RTC, 웹오디오, 웹GL 같은 표준들이 웹뷰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업데이트가 웹뷰가 더 이상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 업데이트 될 때 같이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독립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배포가 가능하도록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5.0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기는 이제 웹뷰 어떤 그 프래그멘테이션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최신의 그 웹 API들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64비트 지원 추가되었고요. 근데 뭐 64비트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디바이스가 아직 많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 많지는 않은데 뭐 기본적으로 메모리 주소 공간이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그 자바로 작성된 앱은 뭐 특별하게 추가적인 일을 하실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64비트 지원이 됩니다. 그 변환이 되고요. 단 NDK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에뮬레이션 뭐 새로 컴파일 하지 않으셔도 동작을 잘 하는데요. 64비트의 어떤 그 이점을 충분히 누리시려면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NDK를 활용해서 그 64비트용으로 다시 빌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NDK가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뭐 받아서 그 최신 NDK를 받아보시면은 그 도구 지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재밌게 바뀐 게 하나가 이 그 다큐멘트 단로 관련된 오버뷰 메뉴. 저희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지금의 그 최근 뭐 앱 목록 메뉴라고 할까요? 그 메뉴의 이름이 정식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버뷰 메뉴라고 하고요. 이 오버뷰 메뉴에서 기존에는 어떤 태스크 단위로 앱들이 딱 하나의 앱이 하나의 태스크로 분리돼서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서 자신의 앱을 여러 개의 다른 다큐멘트로 나눠서 해당 그 오버뷰 메뉴에서 표시되도록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탭들을 하나의 별도의 다큐멘트로 그 지정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들은 이 오버뷰 메뉴를 통해서 그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열려있는 여러 개의 탭들을 한 번에 손쉽게 탐색하고 한 번의 터치로 바로 특정 탭으로 진입하실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쪽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카메라 쪽이 API가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카메라 API는 그 이제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이제 그 밑줄을 그었고요. 밑줄인가? 네, 가운데 줄을 그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카메라2 API라고 패키지가 추가되면서 그 완전히 새로운 어떤 API 셋들과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지원하면은 30프레임으로 8메가픽셀 영상을 YUV 영상으로 그 캡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프레임별로 센서의 그 로우 데이터와 그 파라미터 값들을 그 바꿔가면서 캡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조가 바뀌면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을 손쉽게 좀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API 레벨 21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전면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게임 개발자분들 위해서도 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GL ES가 3.1 버전의 지원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안드로이드 익스텐션 팩이라고 확장 그 오픈GL 셋이 추가가 되면서 뭐 데스크탑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뭐 지오메트리 쉐이더 같은 것들을 모바일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커넥티비티 관련돼서도 업데이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주변기기 모드로도 동작할 수 있도록 그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만보계 같은 주변기기 앱을 만들어서 내가 만보계라고 주변에다가 이제 브로드캐스트 형식으로 어드버타이즈먼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특정 데이터 호스트 블루투스 기기에 접속해서 그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멀티 네트워크 기능이 이제
멀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도 그 서울 시내 돌아다녀 보면은 접속할 수 있는 AP가 너무 많잖아요. 접속할 수 있는 AP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뭐 통신사망도 있고 한데, 개발자분들이 사용자가 내 앱을 쓰면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뭐 연결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 API, 예를 들어서 나는 무료 인터넷으로 사용 가능한 API에 접속했을 경우에만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맞춰서 특정 네트워크를 지정해서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아니면 뭐 다른 네트워크로 핸드오버하고 하는 등을 실제 API 레벨에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지금 구글 코리아 개발자 블로그에 열심히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접속해 보시면은 그 글로 뭐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결국 더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려면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실제 이제 API 스펙이나 이런 가이드들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말로는 간단히 설명드렸고,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유용한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글 코리아 개발자 블로그 접속하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 대외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롤리팝이 출시될 날이 며칠 안 남은데, 개발자분들이 과연 그럼 어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바이스가 새롭게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넥서스 9, 넥서스 플레이어, 넥서스 6 같은 디바이스가 새롭게 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3일이 디데이로 정해졌는데요.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시스템 이미지가 공개될 예정이고, OTA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넥서스 6, 9, 5, 7, 10.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에디션 디바이스들이 뭐 차근차근 업데이트가 될 건데요. 아마 뭐 11월 중에는 거의 웬만한 그 넥서스 디바이스들은 다 OTA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게 미국 기준 날짜이기 때문에 한국 개발자분들에게는 11월 4일이 될 거다. 그래서 하루 더 벌었다. 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예, 근데 OTA가 이렇게 눈앞에 다가왔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앱이 죽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아트 말씀드렸는데요. 달비기 지원은 더 이상 이제 달비기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트 호환에 문제가 생기는 앱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저희가 테스트 해보는 결과 몇 가지 주요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본인의 앱이 NDK를 헤비하게 쓰면서 JNI로 복잡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싱을 뚫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아트에서 앱이 잘 돌아가는지 지금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트 테스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퀵킷에서 옵션 켜서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버전에 들어간 아트랑 지금 이제 최신 버전의 아트랑은 좀 많은 부분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이트에서 시스템 이미지를 공개해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넥서스 디바이스들을 위해서 넥서스 5랑 7을 위해서 시스템 이미지를 공개해드린 게 있는데, 롤리팝 해당 시스템 이미지를 이용해서 해당 디바이스 위에서 시스템 이미지를 적용하고 그 위에서 한번 앱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특히 JNI 같은 경우에는 타입 체킹이 굉장히 빡빡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거의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앱의 보안을 위해서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뭐 자체적인 난독화 툴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외부 업체 솔루션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는 뭐 저희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가 아니라 뭐 서드파티 엔진이나 다른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APK를 패키징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다른 형태의 덱스 파일이 만들어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아트의 호환성을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커스텀한 보안 툴을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서드파티 엔진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아트 상에서 앱이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일단 뭐 로그를 보고 쉽게 고치실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재배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JNI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체크 JNI라고 툴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ADB 상에서 손쉽게 체크 JNI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거의 아트에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그런 JNI 관련된 이슈들을 다 리포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솔루션, 서드파티 업체나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업체에 컨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아트가 계속 여러 글로벌리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안드로이드 자체는 굉장히 큰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이미 아트 호환성을 위해서 뭐 최신 업데이트된 버전의 도구나 뭐 엔진들을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트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희 뜨겁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퍼미션 관련된 건데요. 커스텀 퍼미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 앱이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슈가 되냐면요. 매니페스트에 보시면 혹시 유시스 보통은 다 이 퍼미션을 선언하지 않으세요. 유시스 퍼미션으로 특정 퍼미션을 요청해서 사용만 하시는데 만약에 본인의 앱에서 특정 커스텀 퍼미션을 직접 선언해서 만들고 계신다. 만드는 이런 퍼미션 엘리멘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5.0에서 이제 보안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특정 퍼미션이 어떤 A라는 앱에 의해서 선언이 됐는데 B라는 앱이 만약 디바이스에 설치될 때 동일한 이름의 퍼미션을 선언하고 있으면요. B라는 앱이 설치가 안 돼요. B라는 앱이 오직 이미 설치되어 있는 A라는 앱과 동일한 서명으로 서명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가 되도록 보안 관련해서 변경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앱이 퍼미션을 선언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이름의 퍼미션을 선언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샘플 코드에 GCM 기능 구현을 위해서 그냥 샘플 코드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GCM 퍼미션인데요. com.example.gcm.permission.c2d 언더바 메시지 이 퍼미션인데 저희가 이 샘플을 이제 공개했을 때는 저희가 의도한 바는 당연히 실제 이 퍼미션을 생성하실 때 개발사분들이 앞쪽에 프리픽스 부분을 본인의 패키지명에 맞춰서 변경해서 이 퍼미션을 선언하기를 이제 의도를 한 건데 만약에 그냥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앱에다 사용하고 계시면은 그런 앱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사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앱이 이 퍼미션을 벌써 선점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깔려 있는데, 여러분의 앱이 그 앱하고 같은 서명으로 패키징이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미션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면 두 가지 정도 전략이 있습니다. 해당 퍼미션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제거하셔도 돼요. 특별하게, 제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퍼미션이 일반적인 아주 너무 흔한 형태의 이름일 경우에는 해당 퍼미션의 이름이 유니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패키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름을 다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보안 관련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인드 서비스 쪽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바인드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인텐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어요. 명시적 인텐트랑 암시적 인텐트. 그래서 여기 예제 코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인텐트에 특정 서비스에 바인드 할 때 my bind action string 이런 식으로 특정 액션 스트링을 내가 미리 정의해서 해당 서비스가 이 인텐트를 수신하도록 인텐트 필터만 설정하면은 암시적 인텐트를 이용해서 바인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타겟 SDK를 21로 설정하셔갖고 이 롤리팝 용으로 APK를 패키징을 하시면요. 저희가 보안상의 이슈로 더 이상 명시적 인텐트 말고 암시적 방식의 인텐트로 서비스에 바인딩하는 것을 시큐리티 익셉션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앱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바인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요. 해당 서비스에 바인드를 하실 때 명시적인 방법으로 인텐트를 사용하는지 암시적 인텐트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은 위에 있는 예제처럼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의 이름을 정확히 지정하는 방식으로 인텐트를 사용해서 바인드 서비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익셉션이 스로우되기 때문에 앱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전과 다르게 동작하는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알림이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알림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림 디자인 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바꾸는 것 같은데 알림 아이콘 스펙 가이드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가장 큰 전환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가이드로만 말씀드렸던 건 알림 하실 때 색깔 있는 색상 아이콘을 사용하지 말고 흰색과 모노톤의 아이콘을 사용하라고 가이드에는 있었어요. 근데 다들 자신 앱에 좀 더 사용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색깔의 형형 색색의 아이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롤리팝부터는요 아이콘의 컬러 정보를 빼버립니다. 저희가 컬러 정보는 다 무시하고요 알파 값 정보만 갖고 아이콘을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색깔을 칠하셔도 아이콘의 색깔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아이콘이 컬러가 빠지면은 좀 흉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대비해서 아이콘을 새롭게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새로운 그 헤즈업 아이콘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헤즈업 아이콘, 헤즈업 노티피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알림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 새로운 그 알림 창, 새로운 형태의 알림 창이 떴을 때 여러분의 그 알림이 괜찮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리모트 컨트롤 클라이언트라고 저희 잠금 화면에서 미디어 재생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라고 권장드렸던 이게 ICS 버전에서 사용하라고 권장드렸던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해요. 그래서 뭐 아주 짧고 굵게 살다 가셨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클라이언트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 미디어 왜 이런 변화가 있었냐면요. 저희가 알림이 잠금 화면에서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림에 그 미디어 기능, 제어 기능이 있는 알림을 만들어서 그냥 알림으로 사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잠금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 클래스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미디어 스타일이라는 형식의 그 알림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 클라이언트 대신 미디어 스타일 알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3가지가 출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가지 다 아주 그 독특한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잘 부합하도록 그 앱을 좀 바꾸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 넥서스 6 같은 경우에 한국 개발자분들에게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G3가 이미 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미 XXX, 트리플 X HDPI에 대응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어쨌든 넥서스 6도 그 QHD, 그 XXX HDPI 해상도의 디바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소스 버켓 하나 추가하셔서 뭐 더 멋진 아이콘을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 앱에서 매니페스트 상에 컴패터블 스크린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있다면은 이 컴패터블 스크린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나의 앱은 이런 종류의 스크린에서만 동작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XXX HDPI를 내가 지원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은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상에서 자동 필터 아웃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패터블 스크린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그 XXX HDPI 지원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넥서스 9 타블렛이 아마 제일 최초로 출시될 것 같은데요. 넥서스 6는 아직 그 사전 구매도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넥서스 9 같은 경우에는 뭐 재밌어요. 4:3 비율입니다. 최초의 안드로이드 타블렛 최초의 4:3 비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레이아웃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디바이스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든가 그 서포팅 멀티스크린 관련된 어떤 그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레이아웃이 그 반응형 레이아웃으로 잘 설계되었는지 한번 곰곰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얘는 이제 64비트 최초의 64비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64비트를 풀리 지원하고 싶으신 분은 새로운 NDK를 이용해서 이제 빌드를 다시 하셔야 될 텐데 이때 그 32비트랑 64비트랑 크게 달라지는 점이 그 뭐 인트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앱이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NDK 작성하신 사용하고 계신 C++ 코드상에서 혹시 그런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 64비트 에뮬레이터는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에뮬레이터는 에뮬레이터 상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넥서스 9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하드웨어 키보드가 달려있는 커버가 같이 출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키보드를 잘 지원하는지 이 부분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넥서스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상용 안드로이드 TV 디바이스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또 최초인 주제에 그 최초로 X86 그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될 겁니다. 넥서스 디바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그 최적의 성능을 내시려면은 그 X86용으로 SO 파일을 그 NDK 툴을 이용해서 X86용으로 빌드를 하셔야지 그 가장 최선의 성능을 내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그 암용 라이브러리만 포함하고 계시면요. 그 인텔에서 자동으로 인텔 칩셋에서 자동으로 에뮬레이션을 해주긴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성능상의 그 퍼포먼스가 그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TV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X86용으로 별도로 SO 파일을 빌드를 하셔갖고 최적화해서 빌드를 해서 같이 포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이제 문서를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각각의 새로운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지 보다 자세한 코드 레벨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 얘기는 짧게 넘어갈게요. 뭐 머티리얼 디자인이 중요한데 그만큼 개발자분들이 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뭐 일단 새로운 테마가 공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뭐 타겟 SDK 버전을 21로 하시고 앱 컴팩트 최신 버전을 그 디펜던시를 추가하신 다음에요. 테마다 앱 컴팩트를 선언을 하시면요. 그 머티리얼 테마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추가된 속성이 몇 가지 있는데 컬러 프라이머리 다크, 컬러 악센트 정도만 선언을 하셔도 그 앱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뭐 이렇게 멋있게 다 바뀐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건 약간 가짜 사실이고, 근데 좀 머티리얼한 느낌이 나도록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만약에 머티리얼 테마 적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가장 먼저 해보실 거는 이런 단계입니다. 타겟 SK를 바꾸고 새로운 테마를 적용하고 새로운 속성 값을 추가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온갖 그 숫자와 그 그리드, 줄자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그 그리드와 레이아웃 그 키라인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저희 google.com 그 디자인의 스펙 가보시면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UI 컴포넌트에 따라서 어떤 그 그리드를 따라서 아이콘이나 요소들이 배치돼야 되는지 그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여러분의 앱의 어떤 구성 요소들도 배치를 새롭게 하시면은 더욱 머티리얼다운 앱을 그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타이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의 타이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크기를 갖는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적용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특히 그 테마와 그 어떤 레이아웃, 타이포에 관한 내용, 여기 아이콘까지 이런 내용들은 그 꼭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가 아니어도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적용하실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이걸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애니메이션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5.0 이상 그러니까 롤리팝에서만 지원이 되는 기능들이 있고요. 뭐 리플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히어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그 액티비티 전환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프레임워크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기능들이 그 L 이전과 L 이후로 확연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버전별로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가져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뭐 4.4 키캣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트랜지션 프레임워크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앱 내 요소들이 자유롭게 배치되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할 만한데 뭐 진저브레드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 사정이나 그 취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버전별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셋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하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머티리얼 디자인의 그 처음과 끝은 다 머티리얼 디자인 스펙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뭐 레이아웃부터 뭐 애니메이션, 모션에 관한 스펙, 그 컬러 사용에 대한 스펙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그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부분 참조하셔서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 하시는 걸 저희는 머티리얼 디자인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그다음에 머티리얼 디자인 체크리스트 문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구글 코리아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서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머티리얼 디자인 요소가 여러분이 앱에 적용하실 수 있는 머티리얼 디자인 요소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샘플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밀고 있는 샘플은 딱 이겁니다. 구글 I/O 앱. 다른 어떤 구글 앱들도 다 믿지 마시고요. 이 앱만 믿으세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왜냐하면은 아직 서로 앱마다 막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앱에서는 이런데 저런 앱에서는 좀 다르더라. 뭐가 맞냐? 다 틀립니다. 둘 다 틀리고요. 오직 맞는 것은 베스트 프랙티스는 구글 I/O 앱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코드를 다 참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구글 I/O 앱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 사실 제가 이틀 전에도 수요일에도 발표를 했는데 롤리팝의 비극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글 디벨로퍼 아드보케이터에서 롤리팝의 비극만 얘기했다는 게 제가 좀 반성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좀 희망차고 밝게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미소 짓게 만드는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독립적인 웹뷰는 굉장히 큰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웹뷰를 특히 한국 개발사분들은 웹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플랫폼 그 웹뷰 호환성 이슈가 많은데요. 그 좀 앞으로 5.0의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이 부분이 크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0 같은 경우에 그 앱 정보 그 설치된 앱 정보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설치하신 적이 없지만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라는 그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면은 플랫폼 상에서 최신 웹뷰가 항상 자동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럼 웹뷰 사용하실 때 뭐 패키지명을 바꾸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기존 웹뷰 사용하신 거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저희가 앱 컴패트 7에서 그 툴바라고 새로운 그 액션바를 대체하는 액션바가 공개된 것도 홀로죠.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였는데 걔는 좀 오래 갔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툴바가 새로 나왔는데요. 그 툴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액션바는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뭐 스타일링을 하기도 어렵고 위치를 바꾸기도 어렵고 뭐 색상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또 그 제약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뭐 자유롭게 유연하게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툴바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위젯과 동일한 그냥 위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앱에 그 뷰 하이라키 상에 포함이 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곧 툴바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툴바의 색상을 바뀌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액션바를 대체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액션바에서 제공하는 뭐 그 액션 아이템들을 등록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다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 구글 맵 같은 경우에는 이 툴바를 사용하고 있는데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툴바를 하나를 사용하셔도 되고, 두 개를 사용하셔도 되고, 세 개를 사용하셔도 되고, 화면을 꽉 채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액션바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크게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사이클러뷰인데요. 리사이클러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리스트뷰 버전 2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스트뷰 2. 근데 리스트뷰를 뺀 그 안드로이드 앱 개발해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뷰가 거의 그 만인의 연인이죠. 가장 중요한 그 위젯 중에 하나인데 그 아주 잘 사용하고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확장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스트뷰를 커스텀하게 해서 자유롭게 자식 아이템들을 배치하거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거나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리사이클 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레이아웃 매니저라고 해서 그 어떤 각각의 그 자식 아이템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정보를 외부에서 인젝션 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동시에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 스태거드 그리드 레이아웃 매니저들을 같이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포함해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리사이클러 뷰를 통해서 그 리스트 뷰, 그리드 뷰, 그다음에 스태거드 그리드 뷰를 다 구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패딩들을 처리하기 위한 아이템 데코레이터 등 그 어떤 뷰 자체를 꾸미기 위한 것도 그 깔끔하게 구현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뷰 지금 쓰고 계신 거를 뭐 바로 갈아타기는 좀 그렇겠지만 앞으로 새로 프로젝트 하실 때는 리사이클러뷰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라이브러리가 추가되는데 팔레트라고 해서 그 특정 이미지를 넣으면요. 그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와 잘 어울릴 만한 색깔을 16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12개. 예, 12개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라고. 그래서 이거 동쪽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어떤 그 배경의 이미지에 따라서 뭐 어떤 그 앱의 색상, 앱의 UID의 색상이 변경되도록 만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버전 21, 그러니까 롤리팝에서만 가능한 기능이긴 한데요. 세틴트라고 해서 어떤 특정 드로우블에다가 여러분의 원하는 색조를 입힐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뭐 내가 하얀색으로 어떤 뭐 아이콘을 만들었는데 뭐 배경의 이미지가에 따라서 그 하얀색 아이콘의 색깔을 미묘하게 좀 변경하거나 하는 것 등의 일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64K 메서드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그 64K 그 어떤 그 APK가 포함한 메서드가 64개가 넘어가면 메서드 호출이 안 되고 에러가 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멀티텍스트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버전 4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아마 저희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첨부해드린 문서 참고해 보시면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그래들 파일에다가 뭐 디펜던시만 추가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그 안드로이드 서포트 멀티텍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상속하는 방식으로만 적용을 하시면은 64K 메서드 제한 없이 앱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좀 좋은 얘기들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딱 마친다고 마쳤는데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좀 조그맣하니까 질문은 따로 받지는 않고요. 이제 이어질 스파클링 토크 시간하고 뭐 약간 그런 시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자리로 오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